운명을 믿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 나 진짜 나랑 만나서 너무 고맙고, 내가 태어나도 나는 너가 제일 공주고 제일 예쁠 거야. 고마워.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세상 가장 가까웠던 그가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걔는 그거를 되게 무서워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실체를 알아버릴까 봐. 그를 처음 만난 건 6년 전. 저한테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예뻐서 연락하고 싶다. 지선 씨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명함을 건네왔던 이 씨. 유학 중인 의대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의대생도 명함을 가지나요? 그러게요. 그의 적극적 애정 공세로 결국 연인이 된 두 사람. 유학 중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평일에 수업이 있으면 갔다가 저보러 주말에 오는 거예요. 힘든 장거리 연애도 함께라면 문제 없었습니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가까웠다는데요. 엄청 로맨틱한데요? 저렇게 빼곡하게. 그러게요. 손편지를. 네. 얼마 후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 씨. 우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하며 공부도 사랑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쌓여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더욱 깊어졌는데요. 항상 예뻐하고 진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줬었어요. 진짜 여자 하나 보고 사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자기가 진짜 인생의 여자는 얘 하나다. 저를 처음 보는데도 제 앞에서든 식당 직원들 앞에서든 엄청 너무 예쁘죠 이러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랑꾼이 아닐 수 없는 남자친구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랑꾼 남자친구는 능력까지 아주 출중했습니다. 세브란스나 어디나 그냥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모부가 누가 뭐 병원장이고 뭐 이모가 뭐고 막 이런 식으로 지방이 대대로 좀 뭐가 되게 연줄이 많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당당히 의사시험에 합격한 이 씨. 오. 원하던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 외과 레지던트로 의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말처럼 됐네요. 멋집니다.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그 무렵 두 사람에게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아유, 아유 이뻐라. 남편 집에서 아기를 엄청 원하신다고 하고 남편도 항상 아기 거리니까 그러면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니까 낳자 해서 계획하에 애를 만든 거거든요. 빨리 한마디 빨리. 아니 근데 생각보다 엄청 기뻐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렇게 원했던 아이인데 좀 반응이 떨떠름하죠? 아기가 생겼으니까 빨리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만나려고 할 때마다 아프시다. 만날 순 없어도 틈틈이 연락을 주고받은 이 씨의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저희 며느리랑 아기 꼭 제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전화로. 바쁜 어머니 대신 예비 시누이를 먼저 만나게 됐다는 지선 씨. 그의 가족을 만나보니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언니가 너 너무 예쁘다.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랬고 저한테 카드도 써줬어요. 엄청 다정한데요? 그렇네요. 그렇게 4년의 연애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두 사람.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 아유. 에이 예뻐라. 그런데 행복을 만끽할 새도 없이 남편 이 씨가 바빠졌습니다. 병원은 매일 밤낮 없이 비상 상황.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당직실에서 겨우 쪽잠을 자던 남편. 아이고. 아 너무 바빠서 집에도 못 오는 거예요. 애기도 못 보고.
레지던트 1년 차면 많이 바쁩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육아와 집안일은 모두 지선 씨의 몫이 되었는데요. 힘드셨겠어요. 작년 7월쯤 레지가 됐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네. 가끔씩 새벽에 한두 시간 오고 자기 애기 너무 보고 싶고 당신 너무 보고 싶어서 자기 하루에 2시간 잤는데 그 시간에 오는 거다. 홀로 육아를 담당하며 지쳐가던 어느 날 6개월 지나서 갑자기 어디 부동산에서 저희 집을 찾아오더니 월세를 안 내줬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해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처음 듣는 소리래요. 이상하네. 그 무렵부터 생활비도 자꾸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2번 들어왔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통장이 막혔다라고 했어요. 생활비를 계속 안 주고 집 매매라고 했던 게 월세고 갑자기 부동산이 찾아와서 내일 당장 나가라. 아이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되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지선 씨는 아이와의 생활을 위해 직접 3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아휴. 답답한 마음에 찾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익명에 기대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연락을 오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제 남자친구랑 좀 비슷한데 에이? 혹시 남편분 알 수 있냐고. 그래서 진짜 설마 했어요. 엄마야. 뭐야? 뭘? 내 남자친구가 누군가의 남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문직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게 된 이 씨. 저분도 날벼락이죠. 그렇네요. 작년 6월 달쯤에 골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사라고 직업이 되어 있었고 전문직 인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첫 만남부터 그녀에게 직진했습니다. 9월달 호텔에서 결혼하자고 했었어요. 에?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응? 만난 지도 별로 안 됐는데 벌써? 아직 서로 잘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걔가 이미 좋아진 걸 어떡하냐고. 그러면 결혼해서 알아가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또 아이 타령이에요? 아니, 이야, 참. 나쁜 사람이네요. 하지만 역시나 너무 바쁜 의사 남자친구. 연락도 잘 안 되고 답장도 잘 안 됐고요. 뭐 하냐고 하면은 맨날 자기 수술했다고 하고 또 수술 들어가야 된다 하고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잠 못 잔다고 하고 맨날 힘들다고 하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만날 때도 맨날 스크럽복 입고 오고 뭐요? 그 세브란스 패딩 같은 거 맨날 입고 왔었거든요. 그 옷 갈아입으면은 오픈 나가는 줄 알고 찍힌다고 그 옷 입고 와도 되냐고 물어봤었어요. 데이트에도 수술복을 입고 나올 정도로 시간이 없었다는데요. 그 진짜 이렇게 바쁜가 궁금해서 세브란스 레지던트라고 검색해보면서 글을 몇 개 찾아봤거든요. 그러다가 저 카페에 있던 글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며칠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사랑은 두 여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단하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태연이 아내와 여자친구 사이를 오간 이 씨. 남편에 대한 믿음도 마음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아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그냥 이렇게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내려놔졌었어요. 남편의 모든 것이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선 씨는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갈게 항상 이러면서 못 오게 했어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일반 사람들 다 막혀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한 번도 못 오게. 네. 오늘 남편을 찾아 처음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제발 이곳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길.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검증하러 간 겁니다. 우와. 실제로. 제가 다 떨려요. 여기 그 레지던트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이야, 좀 이상하네. 아니,
남편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상황. 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일단 가주시면 저희가 있는지 정보를 찾아보고 달라고. 잠시 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저희 거 1년 차에는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올해 아예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이 씨는 그곳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아니었네. 아, 세상에. 그럼 어떤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게 미궁 속에 빠진 것만 같습니다. 뭐야? 내가 알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의심조차 해본 적 없는 그의 의사 면허증. 아, 그분이 갖고 계셨던 현직 의사에게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의사 면허증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제가 17년도 2월에 졸업을 하고 그때 시험을 보고 면허를 받았으니까 제가 의사 면허 번호가 12만 번대거든요. 근데 2020년 2월 안 맞네. 의사 면허증을 받으셨는데 저보다 숫자가 앞으로 있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치는. 그가 다녔다던 의과대학도 본과 3학년으로 편입하는 제도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없어요. 과연 그의 말에 진실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 세상 끝에 아이와 둘만 남겨진 것 같습니다. 어떡해. 솔직히 저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기가 있으니까. 근데 아기는 아빠니까. 무너지는 마음을 숨긴 채 남편을 불러낸 지선 씨. 그 실체를 알고 싶어요. 집에 없을 때 뭘 하고 다니는지. 이제 다시 병원으로 간다는 이 씨. 그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뭐 병원은 당연히 아니겠죠. 알겠죠. 잠시 후 그가 도착한 곳. 어디예요? 어디에요? 집에서 15분 남짓 떨어진 한 빌라촌이었는데요. 낯선 빌라로 들어가는 이 씨. 그가 생활하던 곳은 병원 당직실이 아닌 이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그냥 저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선 씨와 세라 씨에겐 병원인 척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야, 뭐 왜 이래? 뭐 왜 이래 가서 털려고 있나? 어머, 지금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저렇게까지. 진짜 그의 모습을 알고 싶습니다.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지금 왜 속였는지도 궁금하고,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바람을 넘어서서 진짜 미친 짓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지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밝혀야겠습니다. 언제까지 속일라 했어, 날? 어쩐데? 의사 아닌 것도 알고, 연대 안 나온 것도 알아. 왜 속였어, 나? 기억이. 갔어! 어제? 연대도 갔고, 병원도 갔어. 오빠 어때? 어디서 걸렸는데? 연대도 안 나왔잖아. 거짓말하지 말라 했다, 나 진짜. 걔네가 틀린 걸래. 걔네가 틀렸다고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 씨. 나한테 이런 들어왔어. 이게 뭔지 알아? 거짓말하면 나 진짜 오빠 안 봐. 뭐야? 아니, 그건 뭐라? 이 여자한테도 애기가 낳았다며. 결혼하자고 했어. 만날 첫날부터. 2개월? 그때부터 만났다. 오빠는 애기 낳고 결혼하는 게 장난 아니야? 오빠는 내 인생만 망친 게 아니야. 어떡하려고. 처음 만난 날부터 근데 결혼하고 연락처고 그랬다고. 그때? 아니야? 삼자대면 시켜줘? 안 그래도 너 만나고 싶어하던데? 너무 침착한데요? 불자들은 부를게. 불러도 되지? 그 순간 어? 세라 씨가 등장했습니다. 어휴, 처음 만난 날부터 근데 결혼하고 연락처고 그랬다고. 그때? 아니야? 삼자대면 시켜줘?
그 순간 어? 세라 씨가 등장했습니다. 어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무척이나 당황한 듯한 이 씨. 뭐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체 뭐라 할까요? 아내와 여자친구, 두 여자를 앞에 두고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돼? 결혼한 건 왜 속인 거야, 그거는?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내 영역이라고 생각했어. 무슨 영역이요? 무슨 말이죠? 뭔 말이야? 나 말고 또 몇 명이나 만났어. 너를 만나는 중에 난 없지. 너 거짓말 치지 마. 갑자기 세라 씨를 밖으로 불러내는 이 씨. 나 살면서 미안하다는 생각 든 적 있어? 항상 들어. 근데 왜 생긴 거야? 그냥 나랑 자고 싶어서 생긴 거야?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응. 그런 거지. 뭐?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두 여자. 그렇게 모두가 떠나고 이 씨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MBC에서 나왔어요.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신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 MBC 강성룡 PD라고 합니다. 씨가 왜 그러셨는지 좀 들어보려고 지금 찾아온 거고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혹시 차를 가져오셨나요? 뭐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좀 차에서 잠깐 얘기 나누시죠. 과연 그는 무슨 말을 할까? 그 기간 동안 거짓말을 해보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래야지만 관계가 지속될 것 같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에 와서야 그냥 솔직히 얘기했어도 됐었을 것 같지만 그때는 어쨌든 그 미래를 보여줬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다른 여성분도 만나시지 않았어요? 네, 몇 명 정도 돼요? 3명. 3명?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사실 좀 병적이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의 관계에서 원하던 거를 그쪽에 투영을 시킨 게 아닌가. 대리만족하는 기분이었어요. 그의 진짜 직업은 뭘까? 그냥 일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돈이나 이런 건 다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돈은 미국에 있었을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번 건 아니니까 뭐 개인 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학력은 사실일까? 의대는 맞고 심층색을 했으면 틀립니다. 내가 정확히 얘기하면 유명의대를 다닌 것은 사실이라는 이 씨. 하지만 학교 측에선 이 씨의 입학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의사면허증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무슨 구글링을 했더니 그런 거를 한 데가 있다고 그래서. 면허증을 만들어주는 데가? 네. 지금 그럼 의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 집에서도요? 신촌 세브란스 레지던트 1년 차. 네. 그러면 어머님이랑 씨가 연락한 건 진짜 어머님이 맞으세요? 지선 씨와 줄곧 연락을 주고받아왔던 이 씨의 어머니. 맞습니다. 저는 하여튼 오늘 지금 피디님하고 얘기한 거는 전 100% 다 사실이었다고 자부하거든요. 살면서 100%를 얘기한 적이 오늘 처음이에요. 좀 감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작진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해서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는 이 씨. 뭔 흐르네. 과연 어머니에 관한 말은 사실일까? 이젠 그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결혼을 바라는 게 아니었는데 왜 자기를 그렇게 속이고까지 그런 거짓 인생을 언제까지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와이프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 결혼한 거 모르셨어요? 난 몰라. 모르는 일이에요. 나를 갑자기 찾아와서 그래? 어머님
저한테 연락도 주셨어요. 그게 저는 어머님인 줄 알았어요. 웃으면 이제 나는 지금 처음 보는. 처음 본다고? 그럼 이따가 저랑 오빠랑 같이 만나실 수 있어요? 걔가 어디 있어 지금? 미국에 안 있어? 미국에서 돌아오는 지는 꽤 됐어. 얼마나 됐어? 한 5, 6년 됐어요. 진짜. 아들이 한국에 온 것조차 모르고 있는 이 씨의 어머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신우이도 오늘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 유학 간 줄 알고 올해 1월부터 등록금을 뭐 54회로 나눠서 해서 내가 등록금을 보냈고 아까 수정값도 줬나고. 그러니까 얘가 돈의 어려움을 모르고 커갖고 내가 망쳤어. 집에서 지원받은 유학 비용으로 이 모든 사기극을 만들어낸 이 씨.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이 사람이 의사라는 신분 사기를 친 이유도 본인이 원래 의사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본인의 자아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 커서 그게 본인이 굉장히 괴로웠기 때문에 다른 여성이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누군가 욕망을 느껴질 때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이 씨의 행동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자격 증명서나 그런 것들 위조하면서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속인 거니까 되게 악의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취소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아이를 지켜내야 할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애기가 이제 저밖에 없잖아. 애기는 누구를 믿고 태어났겠어요? 저밖에 없을 텐데. 미안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 애기 클 동안 아기 위해서 너 양육비라도 제대로 줬으면 좋겠어요.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이 씨가 속죄하는 시작일 겁니다. 한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은 기막힌 사건.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다는 주민 오정희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회장님이라고만 알았어요, 저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처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 신세 앉은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도 알아보니까 자수성가형 1000억대 자산가라는 송 회장. 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데요. 대단한 재력가죠. 마을에는 그런 많이 지어줬어요. 동네 무슨 일 있으면 또 아저씨 제공도 해드리고. 우리가 생각한 거 상상외로 재산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확인한 것만도 지금 일산은 가봐서 알고 마석도 가봐서 알고 어마어마한데요? 제주 이런 데는 재산 중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에 쓰며 사람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어왔다는 송 회장. 그런데 정희 씨는 어떤 사람을 통해 그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 부자인 줄 아는데 그 사람 이런 얘기하더니 양아치야? 그랬어요, 제가.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무슨 강간을 하고 마약을 하고. 끔찍하고 추악한 소문은 일파만파. 지역사회에 퍼졌고 송 회장의 평판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더 빨리 퍼지죠. 그렇죠. 굉장히 빨리 퍼지죠. 네. 강간범이다. 폐인이 돼가지고 양문에 가 있고 마약을 했는데 여자를 죽였는데 저도 그 얘기를 그냥 저는 실제로 믿었거든요. 루머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모든 게 조금 오버될 수는 있어도 최소한 반타작은 하지 않겠느냐. 소문만으로는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정희 씨가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아주 어떤 놈 하나 있어. 전라도 목포놈인데 그런 건 잔인한 놈이야. 그 마약 사건하고 강간 사건이 있어요. 포항에 추적을 해가지고 포항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 피해자가 글로 도망가 있는데 제가 3개월 추적을 해서 찾았어요. 그거 이제 취재가 되면은요 그냥 게임 아웃입니다.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바로 지역 내 유명 기자 A씨였기 때문이라는데요. 기자가 한 말이면은 명성 있는 그렇죠. 기자였다고 하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일을 이렇게 관심을 가진 기자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내가 여기를 개혁을 시키고 말이야, 내가 바로 잡으려고 왔다 하니까. A씨는 평소 기사를 통해서도 송 회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문에 대해 송 회장은 어떠한 입장일까? 수소문 끝에 그를 만나게 된 실화탐사대. 사건에 대한 정식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오셨다면서요? 혹시 어디 방송국인지 신분증하고 좀 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신분증을 예. 직접 확인하네요. MBC 정명훈 기자님. 네. 진짜 꼼꼼하게 살펴보시네요. 얼굴도 확인하고. 나는 지금도 100% 여기 신뢰하진 않아요. 진짜로 공익을 위해서 저한테 왔는지 솔직한 얘기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의심병이 생겨버렸어요. 당한 게 많으신가 봐요. 지인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소문을 접했다는 송 회장. 그날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중이랍니다. 이런 소문이 금방 다 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와요. 빗발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나 형무소 이제 곧 간다 이거예요, 다. 딱 듣는 순간에 뭐랄까 부들부들 떨리기도 했지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런 모함도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험해졌구나. 마약, 강간, 그리고 여자. 이 모든 건 100% 거짓말이라는데요. 여자를 강간하고 마약을 하는 사실은 없나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물어보고 있어. 무슨 여자를 강간하고. 어이없어하네요. 아니, 기자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 말이 없죠.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진짜 가야죠. 거짓 소문은 해명할 새도 없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답니다. 가족들 역시 그를 선뜻 믿어주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는데요. 아이 땡구뜨기에 연기 나올 리가 있냐. 못 산다고 난리 났었죠. 울고 이게 뭐냐고 동네 친구에서 못 산다고. 더군다나 지역사회잖아요. 아빠 진짜 맞아? 근데 그 딸도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 그래? 자살하고 싶더라니까요. 응? 굉장히 우리가 그 가정에 정신적으로 혼란이 많았었어요. 억울하다는 송 회장. 그렇다면 지역 기자 A씨는 무엇을 근거로 정희 씨에게 소문을 전달했던 걸까? 돌이켜보면 그녀 역시 A씨의 말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궁금하네.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피해서 요양원에 가서 있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술집으로 바뀌잖아요. 그때 신뢰가 깨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여자가 술집에 있어서 그거 잠복 근무를 며칠을 하다가 왔다. 그래서 그거를 3천만 원을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3천만 원? 네? 처음엔 피해 여성이 마약 중독으로 폐인이 돼 요양원에 있다고 했던 A씨.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성이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뭔가 좀 수상하네요. 내 돈만 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저 누가 월급 주는 거 아니고 그 여자가 있는 술집에 가서 일부러 출장 왔다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계속 가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군불 떼고 있는 거예요. 신분감 이렇게 자꾸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 소문을 낸 사람이 기자라는 사실에 경악했다는 송 회장.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그 사람은 감정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였나요? 악의적으로 만드는 사람 매장 이런 기자는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 소문의 발원지라고 하는 기자 A씨.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고 무슨 이유로 이런 소문을 낸 것일까? 송 회장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기자 A씨. 그는 대체 누구일까? 사람들 말에 따르면 A씨에겐 아주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데요. 그를 단숨에 이 지역 대표 기자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이것. 사실은 전직이 자기가 KBS 기자였는데 가평에 와서 좋은 일 좀 하려고 고향에 왔다. 6년 됐다. 다들 그래요. KBS 대기자다. 대기자. KBS 왕기자다.
KBS 출신의 기자. 지역 내에선 A씨가 등장한 순간부터 그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돌아다니면 저기 진짜 중앙언론 기자가 가평군에 내려왔어. 찬양하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직 KBS 기자라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기자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지상파 기자 출신이라고 하면 많이들 신뢰할 수밖에 없죠. 또 지역사회고. 예. 저희는 취재 기자인데 카메라 기자가 아닌데 이제 나이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우리 다 퇴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수배 사건 25시 제가 3년을 했어요. 그 살인 사건만 하고 조폭들만 다뤘죠. 3년. 살인 사건을 87건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87건을. KBS에서 20년 경력을 쌓고 퇴직 후 고향에 돌아왔다는 A씨. 그는 현재 지역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현직 기자로서 다시금 활발히 취재 활동을 하는 중이라는데요. 아, 기자 활동을 하시는 분이네요. 예. 동료 기자들에게도 KBS 출신이라는 수식어는 잠옷 대단해 보였답니다. 딱 봐도 고가에 뭐 큰 거 있잖아요. TV에서만 봤던 장비들이 바로 앞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랄까 뭐야 뭐 이런 거 뭐 거기다 이제 그분 차가 보니까 그 소위 그 외제차 그 이렇게 동그라미 4개짜리 그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했더니 뭐 KBS 출신의 뭐라고 뭐 그게 처음 그 얘기를 들었고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은 기자 A씨.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어딘가 좀 어설펐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KBS도 보고 MBC도 보잖아요. A라는 B라는 사람이 이제 다툼 일을 한다면 사실 팩트를 전해서 기자의 마음을 심지는 잘 않아요. 근데 얘는 자기가 결정해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방송은 너무 다른 거예요. 지상파 출신의 기자가 썼다고 보기엔 그의 기사들은 뭔가 좀 이상했다는 것.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실화탐사대는 23년 경력의 베테랑 MBC 조승원 기자와 함께 A씨가 쓴 기사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기사 처음부터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을 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맞춤법, 띄어쓰기, 뭐 그다음에 주어 서술어의 호응 이런 거가 맞지 않는 게 덜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기자 출신이었다는 말은 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경력에 비해 초보적인 실수가 잦다는 A씨. 그를 향한 의구심은 점점 더 커져갔답니다. 그런데 KBS에 진짜 우리는 아는 지인이 있었어요. 지인께 물어봤죠. 그 라는 기자가 KBS 기자가 맞느냐? 회신이 뭐라고 왔냐면 KBS 기자가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은 있는 것 같다. 정식 직원이 절대 아니다. A씨가 KBS 기자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KBS의 A씨의 근무 이력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A씨라는 분은 저희 쪽에 근무하신 기록이 없어요. 그게 취재 기자로도 안 계셨던 거예요? 네네네. 아예 기록이 없는 건가요? 네네네. 이런 분은 안 계십니다. 뭐야? 분명 그는 KBS 소속 취재 기자로 일했다고 한 상황. 그렇다면 당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자들은 A씨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진짜 궁금하네요. 그럼 자기가 KBS 직원이었대요? 그런 사람 없어요. KBS 기자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KBS하고 공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걸로 알고 우리들 얘기도 KBS 기자는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KBS의 소속 기자가 아닌 용역으로 일했었다는 A씨. 전문가에 따르면 이건 명백한 지상파 기자 사칭 행위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직 KBS 기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기사를 썼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죠. 신뢰할 만한 소스나 신뢰할 만한 과정을 통해서 취재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자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상파 출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존중을 받아왔던 A씨. 이러한 그의 거짓말은 단순 사칭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 A씨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준호 씨를 만나봤는데요. 그 양반을 통해서 이제 소개받은 거죠. KBS 기자 사건 25시 뭐 그런 데 나왔었다 그러고. 당시 준호 씨는 사업을 하다가 큰 곤경에 처해 있었는데 이때 도움을 주겠다며 나타난 게 A씨였답니다. 기자가 정확히 어떤 제안을 했나요? 경찰도 입을 막으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돈이 한 1억 5천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이고 참. 현찰로 일을 무마시켜주겠다 그랬죠. 어떤 걸로 깔끔하게 봐주겠다고. 자신에게 돈을 주면 경찰을 매수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는 A씨. 준호 씨는 고심 끝에 그에게 거액을 건넸다는데요. 아, 돈을 건넸어요? 다 뜯어오면 야 일 잘 됐어.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가 보다고 믿고 또 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히 받았어요 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해당 사건 당시 준호 씨가 A씨를 신뢰했던 이유. 당연히 그의 신분 때문이었답니다. KBS 우리 그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뭐 기념품 재떨이라든가 그런 거 다 해주고 이렇게 참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를 데리고 경기도 한 버스 회사에 갔다는 A씨. 버스에서 갔는데 그 전무하고 사장이 나오더니 그러더니 어휴 이사님 오셨습니까? 오전에 90도에 보니까 저를 갖다 대뜸 소개하더니 우리 저 카메라 기자입니다 하고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저 그냥 얼떨결에 그냥 내가 우선에 그냥 인사를 했죠. 아니, 모르는 사람들에게 준호 씨를 카메라 기자라고 속인 거예요? 이 거짓말에 준호 씨까지 이용당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일을 봐줄 때니까 경포대 뭐 이런데 속초 회 먹고 싶다 그러면 다 쫓아다니고 아이고 그건 뭐 말 안 뭐합니까. 너한테 내가 한이 맺힌 거예요. A씨가 사건을 청탁받고 금품 수수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요. 자기가 해결사라고 해요. 자기가 해결사. 전직 KBS 기자고 부탁하고 있으면 얘기해라. 피우의 전화가 몇 차례 왔었어요. 너 그거 안 하면 그만큼 살해할 거야라고 또 씨한테 또 이렇게. 아 참. A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젠 그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만나봐야죠. 예.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의 정이라고 하는데. 아, 이분이에요? 때마침 사무실에 있는 A씨. 왜 KBS 기자를 사칭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이제 KBS에서 퇴직하신 취재 기자님이라고. 취재를 했죠. 예. KBS에서 소속으로 20년 넘게 일을 한 사람이에요. 보도국, 시사교양국, 라디오국 두 분 다 했어요. 그 저만큼 그렇게 했다고 한 사람도 드물어요. 저 자신 있어요. KBS 소속의 기자나 직원은 아니었던 A씨. 몇몇 방송 프로그램에서 외부 인력으로 수중 촬영 및 진행 등을 한 적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87년도에 사령장을 받으신 게 맞아요? 아니요. KBS에서 입사를 하셨다면서요? 누가 입사를 해요? KBS에서 일을 했다 그랬지. 나 그때 입사를 했다 그랬어요? 저희는 취재기자인데 나이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다 퇴직한 거예요. 취재 기자로서 KBS를 퇴직했다 표현한 기자 A씨. 야, 저러면 진짜 KBS 기자라고 오해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남이 오해를 하는 것을 자 보세요. 남이 오해를 하는 것을 왜 내가 그것을 해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피해를 줬는데요? 아이고. 아니 직업이 기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KBS 기자 사칭으로 피해를 준 적은 없다는 A씨. 사건 무마를 위해 금품을 준 적이 있다는 준호 씨의 주장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금품 수수하신 적 1억 5천 정도 받으신. 1억 5천이든 1,000만 원이든 받은 적 없어요. 해결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KBS를 데려간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신 적은 없어요.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그렇다면 그가 말한 송 회장에 대한 이야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 걸까? 그 마약 사건하고 강간 사건이 있어요. 그 피해자가 글로 도망가 있는데 제가 3개월 추적을 해서 찾았어요. 저 이야기는 정말 사실일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근거가 있이 말씀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사람을 잘못 본 거죠. 내가 사람을 잘못 들고 사진을 근데 A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을 취재를 했던 거죠. 6개월 동안 3천만 원을 들였던 취재. 피해 여성을 잘못 특정했다는 말은 선뜻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MBC의 프로듀서가 개인적인 송사를 왜 끼어드세요? 근데 이거는 왜 끼어드시냐고요? 담당 PD가 수사관이세요? 아니잖아요. 나가세요. 출제할 거 아닙니까?
나가십니다. 혹시 그러니까 사건을 좀 해결해 주겠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처벌 받을게요. 민원을 해결해 주. 아니요. 아니 기자님. KBS 기자 사칭과 금품 수수, 송 회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까지 어느 것 하나 잘못한 게 없다는 기자 A씨. 그 KBS 기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믿고 따르게 되잖아요. 지지하게 되고 기자라고 사칭 거는 거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가평 국민이에요. 증폭되는 논란과 의혹 속에 실망했을 동네 사람들을 위해 지금은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요?